샬롬 27번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심리적 피드백 고리가 존재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리멤이 이런 피드백 고리의 기능을 완전히 저해할 가능성이었다. 삭제 불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악행의 모든 세부를 고착시켜 버림으로써 용서의 전제 조건인 기억의 연화를 완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리멤이 굳건한 부부관계에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에리카 마이어스의 말을 떠올렸다. 이 주장은 굳건한 부부관계란 무엇인지에 관한 암묵적인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말하려니 곧 얄궂지만 망각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다면 웨스토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것을 박살내려 한단 말인가? 이 문제는 부부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온갖 종류의 인간관계가 용서하고 있는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니콜은 언제나 고집이 셌다. 어릴 적에는 손을 쓰기 힘들 정도였고 사춘기 때는 공공연히 내게 반항했다. 10대 무렵에는 나와 격렬한 언쟁을 벌이는 일도 무지기수였다. 이제 그런 악감정은 대부분 해소됐고 지금은 상당히 좋은 부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당시 우리가 리멤을 쓰고 있었다면 지금쯤 서로 말이나 하려고 했을까? 망각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니콜과 벌였던 언쟁의 대부분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하고 있지만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언쟁이 하나 있다. 내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니콜이 16살 때였다. 엔젤라가 집을 나간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2년은 우리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언쟁이 시작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사소한 일이었겠지만 금세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니콜이 안젤라에 대한 분노를 내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누구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난 전혀 상관없어.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나아. 그리고 니콜은 마치 자기 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집에서 뛰쳐나갔다. 니콜이 계획적으로 그의 그런 아기에 찬 말을 뱉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당시 그의 생활 방식은 계획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하지만 의도적으로 말을 골랐더라도 내게 큰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엔젤라가 떠나간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줄곧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니콜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 애가 집을 뛰쳐나간 밤은 내게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엔젤라가 집을 나간 책임이 내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렇지만 니콜의 규탄은 나를 걱정시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엔젤라의 가출의 최대 피해자로 여기고 내가 빠져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엔젤라다. 그런데 나 혼자 남아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춘기 여자아이를 기르는 책임을 혼자 떠맡아야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아무 경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니콜의 비난은 나로 하여금 그 애가 나보다 한층 더 심한 공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오래전 일이고 정확히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몰랐지만 적어도 나는 이 일에 자원했다. 그러나
니콜은 자기 역할을 강제로 떠안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엔 분개할 권리가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것은 니콜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좋은 아버지임을 자처해왔지만 분명 한층 더 분발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의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됐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니콜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다. 니콜의 대학 졸업식에서 나를 꼭 껴안았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비로소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깨달았다. 리멤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몇 년에 걸친 회복이 과연 가능했을까? 설령 니콜이 내가 각자의 악한 면면을 상대의 면전에 들이대는 것만은 자제할 수 있었다 해도 우리의 언쟁을 기록한 동영상을 혼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실로 유해한 결말로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를 향해 악담을 퍼붓던 과거의 체험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었다면 우리가 느꼈던 분노 또한 고스란히 남아 관계를 복구할 기회가 아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진기는 티프족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조금 옮겨 적고 싶었지만 이야기꾼들이 말이 너무 빨라서 그가 글을 쓰는 속도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다. 모스비는 연습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지진기는 그렇게 빨라질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낙담했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에 라이스라는 이름의 유럽인 여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모스비는 그녀가 다른 민족들에 관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티브랜드에 관해 알고 싶어 한다는 정도였을 뿐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리스는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심지어는 여자와 아이들에게까지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돌아오는 대답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다. 저주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사가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와 달리 유럽의 풍습을 따르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대신 저주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 물었고 어떻게 아버지 쪽의 친족을 자기를 저주할 수 있고 어머니 쪽의 친족을 자기를 저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마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최고의 이야기꾼인 코크와가 디부족이 어떻게 다양한 가게들로 갈라졌는지 얘기해주자 라이스는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 나중에 그녀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기계를 써서 그 이야기를 깔끔하게 읽기 쉽게 복사했다. 지진기는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지진기는 흥분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종이에 옮겨 적은 이야기는 묘하게 실망스러웠다. 처음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종이에 적힌 글을 읽는다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상상했던 기억이 났다. 그러나 글은 그런 효과를 내지는 않았다. 코크와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단지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목소리와 손짓, 눈빛까지 모두 이용했다. 그는 몸 전체로 이야기를 했고 듣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종이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포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헐벗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단어들을 읽는 것은 코크와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경험의 별난을 보여줄 뿐이었다. 별린을 보여줄 뿐이었다. 오크라를 직접 먹는 대신 오크라를 넣고 끓인 냄비를 핥는 격이었다. 그래도 종이 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지진기는 가끔 그것을 꺼내 읽곤 했다. 종이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좋은 이야기였다. 종이에 쓰이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설교를 하면서 모스비는 그저
그의 책 속의 이야기들을 큰 소리로 읽었고 그것들은 되게 좋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자기 손으로 적은 글을 큰 소리로 읽을 때도 있었다. 그것들은 대개 이야기가 아니었고 유럽인들의 신에 관해 배우던 티부족의 삶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불과했다. 어느 날 모스비의 설교가 멋졌을 때 지진기가 그를 칭찬했다. 자신의 설교를 모두 높게 평가한다는 걸 알지만 오늘 설교는 좋았어요. 고마워. 모스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왜 내가 내 설교를 모두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먼 미래에도 사람들이 그 설교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설교 전에 모두 글로 써서 남겨놓잖아요. 아직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미래 세대들을 위해 그것을 써두잖아요. 모스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럴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써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따금 마을에 들르는 전령에게 종이를 받았을 때도 모스비는 그에게 자기가 쓴 설교를 건네지 않았다. 내가 그 글을 써두는 건 설교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야.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 모두 종이 없이 지금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는데요. 설교는 대화와는 달라. 모스비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난 최대한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그 말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잊어버릴 수 있거든. 미리 써놓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글을 쓴다는 건 단지 기억을 위해서만은 아니야. 글을 쓰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질문이야. 묘하게 들리지.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을 쓰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 내가 온 곳에는 이런 말이 있어. 베르바 블란트 스크리파 마넨트 티브어로는 입에서 나온 말은 날아가 버리지만 글로 쓴 말은 여전히 남는다는 뜻 되겠군.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선교사는 아직 정신이 흐려질 나이는 아니었지만 기억력은 형편없는 게 틀림없고 본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지진기가 이 얘기를 또래들에게 해주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며칠 동안이나 이 얘기를 하며 히히거렸다. 그들은 가십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걸 기억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탁자에서 글을 쓰는 모습의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이듬해의 어느 날 저녁 코크와는 마을 사람들에게 티부족이 다양한 가게로 갈라지게 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지진기는 자기에게 있는 종이 버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코크와의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몇 번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코크와의 말은 종이에 쓰인 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크와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진기가 그에게 물었다. 지난해와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코크와는 대꾸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뀌지 않아. 20년 뒤에 다시 물어보라고. 넌 내가 방금 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될 거야. 지진기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가리켰다. 이 종이는 지난해에 해줬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건데 다른 부분이 아주 많았어요. 그는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행 가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가 노예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자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까지 노예로 삼았다. 똑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전하는 방식은 바꿨어요. 아니야, 나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식으로 말했어.
지진기는 단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먼저 뻔하고 똑같은 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우엔 가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가 노예로 삼았다. 고크와는 잠시 지진기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글 쓰는 법을 배웠으니 이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샤베가 고크와를 꾸짖었다. 자넨 지진기를 판단할 입장이 못돼.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하마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 법. 자기 좋아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쓰면 그만이야. 물론 그렇죠. 샤벳, 물론. 고크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진기를 향해 조롱의 눈길을 던졌다. 나중이 돼서야 지진기는 모스바가 언급했던 속담을 떠올렸다. 고크와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매번 단어를 바르게 배워라 할 수 있었다. 충분히 숙련된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단어의 배열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설교를 할 때 아무런 과정 없이 설교만 하는 모스비는 달랐다. 모스비에게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모스비가 설교를 미리 써놓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 배열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진기는 깨달았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배열을 찾아내면 필요한 내내 그것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을 느낀 지진기는 자기가 설교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렸고 그럴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기 시작했다. 망고 나무의 뿌리 위에 앉아서 모습비가 준 노트에 트자부 즉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에 관한 설교를 써 내려갔다. 모스비는 이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어리석음의 산물이라고 지부했다. 또한 한 명에게 그의 저 시도를 읽어주자 한심하다는 대답이 들어왔다. 홧김에 잠시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친구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써보고 3번까지 써보다가 결국은 지겨워져 다른 주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진기가 글 쓰는 연습을 계속했고 점차 모스비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됐다. 글이란 단지 누군가가 한 말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글은 입 밖에 내서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단어들 또한 단순한 말 조각이 아니었다. 단어들은 생각의 조각이었다. 그것들을 옮겨 적으면 생각을 벽돌처럼 잡고 다른 베일들 속에 끼워 넣을 수 있었다. 글쓰기는 단지 말을 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일단 보고 나면 그것들을 개선시켜 더 강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의미 기억과 개인 경험으로 이루어진 일화 기억을 구분한다. 글이 발명된 이래 우리는 이 의미 기억을 위해 줄곧 기술적인 보조 수단을 활용해왔다. 처음에는 책 그 뒤에는 검색 엔진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화 기억에 대해 보조 수단을 채택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개인이 보유하는 일기장이나 앨범의 수가 그가 가진 보통 책의 수에 미치지 못한다. 명백한 이유는 편의성이다. 북아메리카 새들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면 조리학자가 쓴 책을 찾아보면 그만이다. 그러나 매일 쓴 일기를 읽고 싶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일화 기억을 우리 정체성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탓에 그것을 표면화함으로써 책상이 책이나 컴퓨터 파일과 같은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황도 바야흐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모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왔기 때문에 설령 그 아이들이 개인 캡을 장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라이프 로그를 실질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망막 프로젝트 장착시키는 연령대마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자식들이 일찌감치 보조 소프트웨어의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이들이 리멤을 써서 상수란 라이프 로그에 액세스하기 시작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그들의 인지 방식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 자체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우리 어른들처럼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는 대신 검색어를 머릿속으로 휘발상하며 신체의 눈으로 해당 동영상을 보게 된다. 일화적 기억은 전적으로 테크놀로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그런 의존 관계의 명백한 결점은 소프트웨어가 멈출 경우 사용자들이 사실상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오류 못지않게 내가 우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빚어질 결과다. 깜빡이지 않는 비디오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보게 된다면 사용자의 자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인간의 인지 과정에는 힘든 기억을 완화해주는 피드백 고리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낭만적으로 재색해주는 피드백 고리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생일은 4살 때이다. 나는 케이크에 꽂힌 초들을 불어 끄던 일을 기억하고 선물 상자들의 포장지를 찢어내며 느꼈던 흥분을 기억한다. 그 일을 기록해 놓은 동영상은 없지만 가족 앨범을 보면 당시의 스냅 사진들이 있고 그 사진들은 내 기억과 일치한다. 실은 나는 그날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기억은 그 사진들을 처음 보았을 때에 만들어져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내가 그날 느꼈을 거라고 상상한 감정으로 물들어졌을 공산이 크다. 그런 기억을 조금씩 되풀이해 떠올리면서 나를 위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 또 하나는 거실 양탄자 위에서 장난감 차를 밀면서 놀고 있고 곁에서 할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는 장면이다. 할머니는 이따금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따스하게 웃어 보인다. 그 순간을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은 나만의 것,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것은 아름답고 평온한 기억이다. 그날 오후에 그 광경을 실제로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 나는 그걸 보고 싶어 할까? 아니, 그런 건 절대 사절이다. 자서전에서 진실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 문학평론가의 로스 파스칼은 이렇게 썼다. 한편으로는 사실에 입각한 진실,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의 감정에 입각한 진실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의 진실이 일치하는 지점은 그 어떤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도 미리 결정될 수 없다. 우리의 기억은 사적인 자서전의 집합이며 나의 기억에 할머니와의 오후가 두드러지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 기억과 결부된 나의 감정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광경을 찍은 동영상을 통해 할머니의 미소는 사실 건성에 불과했고 실은 재봉틀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짜증이 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게 그 기억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내게 안기는 행복감 때문이다. 그것을 위태롭게 할 생각은 주어도 없다. 내 어린 시절 전체를 연속적으로 찍은 동영상에는 사실들을 가득하겠지만 감정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카메라는 사건의 감정적 차원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본다면 할머니와의 그날 오후는 수없이 많은 다른 오후와 다르지 않다. 만약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모든 동영상을 불러낼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특별히 어떤 날을 선택해서 더 많은 감정을 부여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노스텔지어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경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유아기를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가장 오래된 기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 젊은이가 그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광경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굳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거의 몇 년 동안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 심리학자들이 아동기 기억 상실이라고 부르는 곧 과거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부모들이 넌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을 떼면 예전의 일들을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광경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동기 기억 상실은 인류 유년기 특유의 현상으로 치부되고 마치 자기 꼬리를 먹는 뱀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은 우리의 기억에서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내 마음의 일부는 이런 현상을 저지하고 싶어한다. 인생이 시작됐을 때 경험을 거주로 여과해보는 어린아이 특유의 능력을 지켜줌으로써 그들의 근원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차갑고 무감동한 동영상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은 되새될 염려가 없는 디지털적 기억에 대해 내가 불완전한 생체적 기억들에 대해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따뜻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사람은 수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존재다. 기억이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공평하게 축적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선별한 순간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서사이다. 설령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특정 순간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각자 다르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세부 사항들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 결과 구축된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만약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을 기억한다면 개개인 사이의 차이 또한 깎여 나가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방범 카메라가 기록한 무편집 영상이 영화가 될 수 없듯이 완벽한 기억이 절로 이야기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진기가 20살이 되던 해에 당국의 관리 한 명이 마을을 찾아와서 샤베와 말을 나누었다. 관리는 카트시나 알라에 있는 선교 학교를 나온 젊은 티부족 남자를 대동하고 있었다. 당국에서 부족 법정이 다룬 모든 문쟁을 문서로 기록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족장당 한 명씩 서기로 일할 이런 젊은이를 할당하는 중이었다. 샤베는 지진기를 앞으로 나오라 하고 관리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티 브랜드 전체에 보낼 서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 있는 지진기는 글 쓰는 법을 배웠다. 우리 서기 노릇을 할 수 있으니 저 친구는 다른 마을로 보내도 좋다. 관리는 지진기의 글쓰기 솜씨를 시험해 봤고 모습이는 좋은 선생이었음이 판명됐다. 결국 관리는 지진기에게 샤베의 서기 역할을 맡기는 일에 동의했다. 관리가 떠나자 지진기는 샤베에게 왜 카스티나 알라에서 온 젊은이를 그의 서기로 받지 않았는지 물었다. 선교 학교를 나온 자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샤베가 대답했다. 왜요? 유럽인들이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요?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탓이기도 하다. 오래전 유럽인들이 선교학교에 보낼 아이들을 모집했을 때 대다수 장로들은 마을에서 쫓아내고 싶은 게으름뱅이나 불평군들을 선발했다.
그렇게 마을을 떠났다 돌아온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동료의식이 없어 자기들에게 있는 지식을 긴 총으로 휘두르려고 하지. 아내감을 찾아주지 않으면 유럽인들에게 거짓글을 보내 족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자마저 있다고 들었다. 지진기도 언제나 불평만 하고 일에서 빠지려는 소년을 한 명 알고 있었다. 그 같은 이에게 샤베를 좌지우지할 힘이 주어진다면 재앙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건가요? 이미 얘기한 사람들은 많아. 샤베가 대답했다. 서기 문제에 관해서 내게 경고해 준 사람은 그완데 시족의 마이쇼였다. 서기는 그곳에 먼저 파견되었으니까 마이쇼는 운이 좋았다. 유럽인들이 서기의 거짓말 대신 그의 말을 믿어주었으니까. 그러나 운이 좋지 않았던 족장들도 꽤 된다고 들었다. 유럽인에게 사람이 하는 말보다 종이에 쓴 글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 샤베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진기를 보았다. 지진기, 넌 나의 친족이고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친족이다. 너라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쓸 거라고 믿는다. 예, 샤벳. 부족 법정은 매달 한 번씩 열렸다. 사흘 연속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재판에는 언제나 참관자들이 몰렸다. 이따금 너무 많이 와서 원진 안쪽까지 바람이 들어오도록 다들 바닥에 앉으라고 샤베가 명령해야 할 때도 있었다. 지진기는 샤베 옆에 앉아서 관리가 두고 간 기록장의 모든 분쟁의 세부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좋은 직업이었다. 지진기는 분쟁 당사자들이 낸 수수료의 일부를 보수로 받았고 앉을 의자뿐 아니라 작은 탁자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개정 중이 아닐 때에도 편하게 앉아서 글을 쓸 수 있었다. 사람들이 샤밧에게 전하는 불만사항은 다양해서 도난당한 자전거에 관한 것도 있었고 어떤 이가 이웃의 농사를 망쳐놓은 게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아내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 분쟁 중 하나를 지진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멤의 아내인 길르기는 집을 뛰쳐나와 친족에게 돌아갔다. 기르기의 친족인 아농고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그녀를 설득하지만 기르기가 거부한 탓에 아농고는 어쩔 수 없다. 우맹은 신부값으로 지불한 11파운드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아농고는 당장은 돈이 없을 뿐더러 그가 받은 돈은 6파운드였다고 주장한다. 샤베는 양측에게 증인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아농고는 증인이 있기는 하지만 잠시 마을을 떠나 있다고 대답한다. 우맹은 증인을 데려왔고 증인 선서가 이루어진다. 그는 우맹이 아농고에게 지불한 11파운드를 자기 손으로 세어봤다고 증언한다. 샤베는 기르기에게 남편에게 돌아가서 다시 좋은 아내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지만 기르기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샤베는 아농고에게 우멤에게 받은 11파운드를 되돌려 주라고 지시한다. 3달 후 농작물을 팔 수 있게 되면 1회분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아농고는 이에 동의한다. 이것은 그날 있었던 마지막 분쟁이었고 그 무렵에는 샤베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채소를 팔아서 신부값을 되돌려 주다니. 나중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땐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지진기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장로들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비슷한 것들로 교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염소를 원하며 닭들과 교환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일가의 여자 한 명을 그쪽으로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던 중 유럽인들이 더 이상 세금으로 채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다음부터는
동전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주면 모든 것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장로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조롱박에서 안에까지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다. 옛 방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기는 맞장구를 쳤다. 유럽인들이 신부가 결혼에 동의할 경우에만 신부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에 끝.